방금 소개받은 윤유석입니다. 오늘 많은 선생님들이 오시지는 못했지만 아마 오시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면서 이제 이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보통 이제 일을 하시고 오실 텐데 7시면은 이러저러한 것도 다 마다 않고, 그리고 또 7시라면은 이제 식사 시간인데 먹는 것도 마다 않고 오시는 분들은 대단하시다. 얼마나 많은 분이 오실지 참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실제 저는 안 오신 분들보다는 오신 분들에 더 집중을 합니다. 수업에서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불편한 마음이 없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이제 촬영이 된다고 하니까 안 가도 볼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좀 기댈 때가 있으시니까 안 오신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과 오늘 이 최용신 선생님에 대한, 또는 최용신 선생님 스토리텔링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이 어떻게 보면 최용신 선생님에 대한 마지막 시간인 것 같은데, 사실 더 들으실 만한 게 있으신가요? 오시면서 내가 더 들을 얘기가 있을까? 또 같은 얘기를 하지 않을까? 몇 주 전에 제가 다른 데에서 안산 문화원에서 이제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여기서 특강 하셨던 선생님께서 한번 이렇게 귀뜸을 해주시더라고요. 최용신에 대해서 수강생 분들이 너무 많은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같은 얘기를 하면은 그분들이 참 힘드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 나름대로 그러면 어떤 다른 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굳이 그렇게 꼭 그렇게 유념을 하지 않아도 좀 더 이제 색다른 좀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저는 최용신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최용신을 이야기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 이야기된 최용신이 어떻게 이야기됐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최용신에 대한 생각보다는 여러분과 최용신 선생님과 또 최용신 선생님을 이야기했었던 많은 사람들을 좀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용신과 스토리텔링이라는 거는 이야기를 하기라는 건데, 최용신 선생님이 어떻게 이제 이야기됐는가, 최용신의 삶이 이야기되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좀 더 제목을 뽑아봤고요. 삶이 이야기된다는 것, 여기에서부터 좀 여러분과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여러분 선생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게, 김수철 선생님이 내 이름으로 김수철,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되고 싶으세요? 내 인생에 대해서? 또는 선생님께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에 대한 내용이 좀 바뀌어지는. 맞아요. 나 누구누구 어떻게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내 삶에 지향하는 뭔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좀 내용을 바꿔서, 나는 내 삶을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은 누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드세요? 가장 먼저 나에 대해서 얘기를 제일 잘해줄 사람이 누구다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지인들, 동료들. 그래서 내가 나를 알고 있어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될까도 지금 생각해보면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내 얘기를 하기는 쉽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얘기가 되는 거는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 이게 이야기하는 것과 이야기되는 것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야기가 된다는 것은 이야기를 하는 누군가가 꼭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최용신의 삶이 이야기됐다라는 거는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용신을 이야기할 때, 선생님들께서 삶을 이야기할 때 내 삶이 형용사가 붙잖아요. 파란만장한, 또는 행복한, 그리고 또 남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진실된, 그런 형용사가 이제 붙게 되는데, 사실 그 형용사에 인생에 대한 의미를 담겨지는 그 단어가 되는 거고 말이 되는 건데, 오늘 이제 선생님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이 최용신의 삶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께서 많이 들으셨고, 이제는 도대체 누가 최용신에 대해서 어떤 의미 부여를 하면서 어떤 형용사를 가지고 최용신을 이야기했는가를 이제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최용신 하면은 최용신에 대한 소개가, 보통 역사인물은 장군 이순신, 독립운동가 유관순, 이런 식으로 역사에 대한 어떤 명칭이 들어가게 되죠. 근데 최용신 선생님은 특이하게 안산
그 향토 자료실에도 소설 상록수의 실제 여주인공 최용신, 이거는 다른 데서도 다 그렇게 최용신 선생님을 소개를 해요. 그래서 최용신 선생님은 상록수, 최용신 선생님이 이야기된 상록수와 함께 꼭 이야기가 되고, 근데 그 상록수를 하면 또 시문이죠. 그래서 소설 속의 여주인공인 최용신이 결국 최용신이고, 또는 이 최용신을 이야기한 그 시문의 상록수가 최용신이기 때문에 최용신, 최영신, 상록수, 시문이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뭐 동전의 양면인 것처럼 손바닥과 손등인 것처럼 같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이야기를 한 내용으로서의 최용신 선생님도 유명해졌지만 그것을 이야기한 주체, 최용신을 이야기하는 주체가 시문이 또 그만큼 그걸 비견하게 유명해졌다라는 게 우리가 그 최용신 선생님을 이야기할 때 스토리텔링과 뗄 수 없는 또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최용신 선생님 이야기의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용신 선생님은 시문의 상록수를 전과 후로 크게 이야기된 게 좀 나눠지긴 하지만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몇 가지 좀 굵직굵직한 것만 좀 적어봤는데 제일 먼저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뭐 언론에 의해서라든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야기 된 거는 많이 아시겠지만 신문 부고가 나면서부터 선생님이 세상에 좀 알려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2달 후에 특집 기사를 하셨는가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죠. 재밌는 거는 이때 이 신가정에서 소개된 그 내용이 시문의 소설 상록수에 그대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5호로 신가정에 기록된 시문 그 최용신 선생님의 이야기는 최용신 이야기의 서사 원형이다, 이야기 원형이다라고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월에 시문의 상록수가 선정이 되죠. 당선이 돼서 세상에 알려주고 9월에 이제 신문에 공개가 되면서 더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상록수를 중심으로 최용신이 이야기됩니다. 류다령 선생님이 4년 후에 집필한 최용신 소전, 이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적혀졌는지는 아시죠? 소설로 어떤 그 남녀의 연애로서 로맨스로 이야기된 인물이 아니라, 여주인공이 아니라 실제 역사 주인공으로 기록되어져야 된다라고 해서 나온 이제 최초의 정기문이죠, 정기.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이, 최용신을 연구하는 역사가들이 저 자료를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광복이 된 이후에 61년도에 상록수, 그때 또 영화로도 또 2번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 한참 동안은 상록수로만 이야기되다가 소설 속에, 이야기 속에 최용신으로 존재하다가 다시 한번 역사 인물로 갑자기 훅 나오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안산 신도시 개발하면서입니다. 신도시 개발하면서 이제 여기가 다 밀게 됐는데 아니다, 이거 밀면 안 된다. 여기는 소설 상록수의 여주인공 최용신이 살던 곳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철거가 계획이 철회된 다음에 그 운동을 하셨던 선생님분들께서 같이 모여서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최용신 선생님을 역사적 인물로 분명히 자리매김해야 되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독립운동가로 추서를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추서를 해서 실제로 95년도에 독립운동가가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요것들 다시 한번 그냥 꼼꼼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썩은 미랄이 뭐고 저 신문 부고에서는 어떤 형용사로 최용신 선생님을 얘기했는지 그런 걸 가지고 그 시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왜 상록수, 최용신의 이야기가 곧 상록수고 상록수가 곧 최용신인지에 대한 좀 궁금증을 같이 풀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신문 기사인데요. 신문 기사에 이제 이렇게 나오죠. 수원 군화의 성각자 무산 아동의 자모, 무산 아동. 23세로 별세를 했다라는 건데 사실 이제 이 당시는 23세가 26세였는데 이제 오보인 거죠. 네, 오보인데 중요한 거는 제가 보고자 하는 건 무산 아동의 자모라는 거예요. 무산 아동. 제가 선생님들께 또 다리 그 A4 자료를 드렸는데 혹시 이것도 선생님께 가지고 계시나요? 아, 아직 안 계시고 계시는구나. 이게 제가 요거 PT를 보내드리고 나서 따로 자료를 드린 건데, 예, 예. 아마 이후에 아마 선생님들께서 책으로 이제 보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읽어 드릴게요. 최용신 양이 금년 23세로 농촌 개발과 무산 아동의 문맹을 퇴치코자 31년 10월에 수원군 반월면에서 살다가 천곡 학술 강습소를 설립하고 문맹 퇴치와 무산 아동 교육에 많은 파란을 겪으며 노력하다가 불행히도
이제 죽음을 맞게 됐다라는 건데, 이 무산 아동이라는 거는 무산 계급이라는 거거든요. 무산 계급, 프롤레타리아라고 선생님들 들어보셨죠? 이 프롤레타리아라는 게 이제 막스에 의해서 좀 유명해진 용어이긴 하지만 원래의 용어는 로마 시대 때부터 사용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로마의 그 군대에 자식을 보내도 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제 그 귀족들의 자녀들, 그 귀족들이 아닌 군대 가야만 하는 그런 계급들을 무산 계급이라고 프롤레타리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막스는 이제 노동자들을 프롤레타리아라고 했다고 하죠. 무산 계급, 따로 이제 자기 자신이 어떤 생산할 수 있는 옛날 사람들 어떻게 생산력이 무엇이 생산력이었을까요? 토지가 생산력이었어요. 토지가 있어서 이제 땅을 경작하고, 근데 그 토지가 없기 때문에 농민들이 가서 이제 그 대신해서 자기 노동력을 팔아서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지금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죠. 그 당시에 무산 계급은 이제 피지배 계급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조선 시대에는 피지배 계급이 뭐 상림부터 시작해서 농민까지 있었죠. 대신 지배 계급은 양반들이었습니다. 근데 일제 강점기가 되면서 지배 계급이 어디로 바뀌죠? 그렇죠. 민족 자체가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부르주아는 일본인들이고 프롤레타리아는 조선인들 모두가 됩니다. 그래서 양반 자식이건 상놈 자식이건 농민의 자식이건 다 그 무산 아동은 조선의 아동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부르주아 아동들은 일본의 아동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최영신 선생님은 이 이제 무산 아동, 조선인 아동들을 가르치는 자모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 굳이 왜 뭐 조선인 아동의 선생님이었잖아요. 애들 가르치다가. 그런데 왜 자모라고 했을까요? 어머니라고. 이 당시 조선인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크게. 하나는 조선총독부에서 학교를 지어서 조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뭐 선교사들이나 아니면 민족주의자들이 학교를 만들어서 가르치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조선총독부에서는 왜 조선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했을까요? 민족의 그 정신을 이제 일본식으로 바꿔야 되니까 가르치려고 했죠. 조선인들. 그렇죠. 잘 부려먹으려고. 지배를 딱 했잖아요. 지배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글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뭐 시키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어를 가르친 거죠. 그 당시 일본어는 국어일까요? 국어가? 그렇죠. 일본어가 국어예요. 국어를 일본어로 가르치고, 너희는 이제 일본인이다. 대신 이제 피지배 계층, 우리말을 잘 들어라. 우리가 하라는 대로, 뭐 일하는 대로 일해서 우리한테 다 갖다 주고. 대신 피지배 계층들을 가르치는 또 다른 계급이 조선인들이잖아요. 조선 민족들. 그분들한테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목적 자체가 뭐였을까요? 가난해서 탈퇴하는 조선인들이 공부하는 거는 신분 상승? 신분 상승은 조선인들이 일본 학교 가서 배우고 싶은 이유였어요. 뭐 이미 뭐 이제 국가는, 정부는 일본 사람 됐으니까 거기에서 내가 신분 상승해서 하려면은, 그래서 이제 배웠던 건데, 민족주의자들이 야학을 만들고 강습소를 만들어서 가르친 이유는, 너희는 일본 사람 아니야. 너희는 조선 민족이야. 너희는 배워서 일본인들을 위해서 일하고 깨우치고 일하지 말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하고 우리를 독립시켜줘. 그리고 덴마크나 이런 잘 사는 나라를처럼 우리도 잘 살 수 있어. 지금 일본은 조선인들한테 막 못 산다고, 너희들 위생 이게 뭐냐, 뭐 아는 게 뭐냐, 막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조선 부르주아 계급이 일본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가르치는 것과 최홍신과 같은 사람들이, 조선 민족학자들이 학교에서 조선 아동들을 가르치는 큰 차이였어요. 그래서 민족주의자들한테는 국어는 뭐였죠? 조선어. 그리고 제2외국어가 일본어. 그래서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자꾸 잡아갔던 거죠. 처음에는 일본 총독부에서도 한국어를, 조선어를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당초에 뭐 문맹이니까 뭐 지시를 보내도 읽을 줄 모르니까 그거를 좀 읽을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기 위해서 다 그 국어 독본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시켰던 거죠. 그 목적이 달랐던 거지. 그래서 일본 아동들과 조선 아동들이 다 학교에서 배우는 거고 신학문을 배우는 것이었지만, 그 목적 자체가
우리 민족을 위한 그 아이들을 키우는 거. 그래서 아마도 조선 아이들의 선생님이 아니라 엄마, 그러니까 자식들을 키우는 것처럼 내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내 나라를 위한 인재를 만들고 싶어 했었던 그 사람으로 아마 불려졌었던 것 같아요. 의미 자체를. 여성이 죽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나자 굉장히 많은 그 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이 사실 객지에서 죽은 거잖아요. 객지에서 20대 처녀가 죽은 거는 정말 이슈가 되지 않는 문제인데 이슈가 됐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로 또 얘기가 됐었냐면 분하로드의 성각자라는 것을 또 부각이 됩니다. 3달 후에 신문 기사죠. 분하로드의 성각자, 그 최영신녀는 일생 이렇게 보여지는데 분하로드가 그럼 무엇이냐라는 거. 분하로드는 들어보셨겠지만 러시아어예요. 제가 러시아를 전공을 해서 원어로 해드리면 분하로드입니다. 부가 투, 나로드가 이제 농민인데 농민 속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식인들, 러시아에 배운 지식인들이 이제 문맹한 그 농민들을 좀 깨우치자라는 소비에트죠. 그 당시 운동이 우리나라로 온 거긴 하지만 농촌 계몽 운동이었습니다. 이거는 30년대에 새롭게 있었던 건 아니라 20년대부터 사실 그 일어났었어요. 1920년대. 1920년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1920년 전이 몇 년도죠? 1920전에. 그렇죠. 1919년이었어요. 1919년의 경험은 민족적으로 굉장한 경험이었어요. 그 19년이라는 시점이 일제의 어떤 그 자주 독립권을 빼앗기고 10년이 딱 흐른 시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독립을 빼앗겼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너무 체험을 한 거예요. 이 수탈과 이 차별과 이 억울함과 이 아닌 것 같은. 그래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민국은 독립을 했다. 조선은 독립을 했다라고 서울에서 외쳤지만 3.1절 그날 독립선언서를 외쳤지만 그 옆에 있었던 학생들과 사람들이 다 자기 동네 가가지고 야 이런 일이 있었대. 우리도 독립만세 부르자 해서 태극기 몰래 그리고 이렇게 써가지고 횃불 들고 밤새도록 옆 동네까지 가면서까지 그러다가 일본 경사 순사하고 이렇게 마찰이 있어서 유혈 사태까지 나오고 누가 죽기까지 그게 한 달 동안 경기도에서만 그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3.1운동은 3.1운동 그 서울에서의 유관순이나 몇몇 그 33위 내면 한정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한독립 만세 해서 진짜 독립을 이룬 것처럼 모든 국민들이 경험했었던 그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일본 조선총독부가 그거를 굉장히 충격적으로 봤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다. 이거 하나의 그 공통적인 독립을 추구한다라는 것이 그 하나된 시점, 하나된 어떤 희망을 갖게 되는 건 무서운 거다라고 느낀 건데 그렇다고 큰 변화가 있었나요? 그냥 잡아 들어갔어요. 내 남편 내 먹고 살려야 되는데 농사 지어야 되는데 깜빵에 들어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가가지고 뭐 농사도 하나도 못 짓고 우리 집 애들 다 못 먹이고 그러니까 어땠겠어요? 좀 실망감? 안 된가 보다, 안 되나 보다, 우리나라 안 되나 보다, 일본이 이렇게 강할 줄 몰랐다. 한마디로 이렇게 소리 질러서 될 일이 아니구나. 그럼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 그게 바로 교육이었던 거죠. 그리고 농민들이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생계를 팽개치면서까지 가족을 팽개치면서까지 독립에 대한 열망이 있구나. 그러면 그 농민들이 그 독립을 할 수 있는 주체로 생각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20년대라는 시점은 국외로는 나가서 독립운동,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것이고 국내에서는 민족학자들이 그런 교육을 통해서 점점 차근차근하게 독립을 준비하기가 시작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년대에 농촌운동이 시작이 되죠. 농림학교에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야학을 해요. 대대적인 야학을 하고 강습소를 만들고 이런 사회에서 민간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30년대쯤 되면은 언론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전국 규모로 일어나게 돼요. 먼저 조선일보에서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라는 구호와 함께 한글 교재를 다 보급을 합니다. 그리고 몇 년 뒤인 31년도에는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분하로드. 이거는 이제 동아일보에서 낸 캐치플레이였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다 모여라. 학생들아, 배웠으면 이제 가르치자. 다 함께 농민들에게로 가자. 해서 전국을 돌면서 조선 강습소를 개최합니다. 이때 한 전국을 거의 다 간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오래 못 가죠. 이 목적이 뻔하니까. 가르쳐서 뭐 하겠다는 거냐. 민족정신, 너희들은 일본 민족이 아니라 조선 민족이다. 우리는 조선 총독부의 지배를 받는 국민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야 될 국권은 따로 있다. 뭐 이런 거를 가르치다 보니까 못하게 해서 34년에 이제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하로도 운동이 조선 중앙일보나 조선일보에서 얘기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최용신 선생님이 그 농촌에 가서 안산에 오셔서 농촌개몽 했었을 때가 1931년도거든요. 그리고 그 전부터 그 학습을 계속 실습 학습을 2028년도부터 가기 때문에 성각자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분하로도의 성각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사가 이제 다시 요 기사인데요. 이 분하로도의 성각자 이거 보이시죠? 그 위에 하나가 더 있어요. 썩은 한 개의 미랄. 썩은 한 개의 미랄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그렇죠. 기독교 성경에 한 알의 미랄이 썩지 아니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예, 미랄이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최용신 선생님이 썩었다는,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그 육체가 땅에 묻혔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그 분하로도 운동, 농촌 계몽 운동 거기에 참여했었던 많은 청년들의 열매가 되지 않겠느냐 또는 되었다라고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한 개의 미랄이었다. 그렇게 해서 얘기가 되어지는데 이때 이 분하로도 운동을 얘기하는 또 다른 용어가 상록수 운동이었어요. 상록수라는 제목 자체는 그러니까 그 시몬 선생님이 따로 딱 생각을 하셨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이런 야학 운동을 일컫는 그 또 다른 이름이 상록수 운동이었기 때문에 시몬 선생님이 또한 그리려고 했었던 거는 그런 그 당대 그런 야학에 했었던 한 젊은이의 청년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또 요 작은 소제목이 있습니다. 인테리 여성들아 여기에 한번 눈을 던지라. 인테리 여성 뭐 지금도 많이 얘기하죠. 지금은 워낙 여성들이 많이 이제 배우고 사회활동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이 1930년대에는 굉장히 좀 그렇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불과 여자가 이 자동차 끌고 이 도로에 나온 것만 해도 불과 한 세대 전인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 세대 때도 그때도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하물며 이 당시에는 막 여성들이 가정에서 사회로 나온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 여성은 신여성인데, 그러니까 요 당시에는 취업의 기회보다는 연애의 기회,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남녀 평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누군가, 그러니까 남자의 딸이나 부인이나 엄마가 아니라 독립된 어떤 존재로서 자아로서 딱 섰을 때 여자를 뺀 나로만 섰을 때 나는 누구인가, 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남자와 같이 어떻게 평등하게 살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나온 게 이 성해방이었어요. 그래서 자유연애, 자유롭게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 선택하고 그래서 결혼하고 그의 자식을 잘 키우고 그를 잘 내조하는 게 이게 이제 바람직한 여성, 신여성의 모습으로 좀 보여지는 것이었죠. 근데 그 두 개가 사실 공존할 수도 있지만 양립할 수 없는 약간 좀 이율배반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실제적으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신여성들은 나에 대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인가, 나의 욕망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싶고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좀 집중했었던 여성들은 자유연애와 사회에서 뭐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쓴다거나 문화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회활동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뭐 나혜석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의 삶이 지금 우리 여성의 삶을 봤을 때는 뭐죠? 충분히 모범이 될 만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거의 100년 이상을 먼저 사신 거지만 그 당시로서는 좀 말로가 안 좋으셨기 때문에 더욱 그러셨겠지만 나혜석 선생님도 그렇고 또 다른 실제로 배웠었던 대로 서구적인 삶을 배웠었던 대로 살아낸 여성들의 삶이 그렇게 뭐라 그럴까 사회적으로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신여성에 대한 이미지가. 그러던 차에 최용신이 저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를 질문하지 않고 사회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사회는 신교육을 받은 여성에게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거기에 대한 답으로 농촌에 가야 된다.
그래서 그 기회평등이라는 거는, 남녀평등이라는 거는 남자도 가서 사회 발전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공헌할 수 있지만 여자도 그렇게 사회 발전에서 공헌할 수 있다라고 정확히 28년도에 그 기고문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게 최영신이 생각하는 남녀평등이었어요. 그런 맥락에서 그렇다 보니 이게 그 당시 신여성의 모범으로 얘기가 되고 얘기가 붙어진 것 같습니다. 제목이. 그 다음 기사인데요. 이거는 천국학원과 최영신. 그러니까 이 전에는 최영신 선생님의 삶 자체에 대한 그 시대적인 어떤 좀 명칭이었어요. 시대적인 가치부여였는데 이거는 이 기자가 직접 천국학원에 가서 실제로 무엇을 했는가를 땁니다. 어린이들을 만나고 같이 일했었던 동료를 만나서 그분이 이제 장명덕 전도사인데 그분을 만나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따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최영신 만났더니 이거를 출세록 할 때 남들은 출세록 할 때 자원을 했고 추석 놀이를 해서 학부모들을 깨우치고 부인 친목계가 자진해서 기부금을 내고 기부금을 반만 받아서 또 이제 더 기부금을 더 모으고 돌아다니면서 기부금을 더 모으고 700원이 모이자 정처식을 거행하고 지게를 지고 사업 흙을 직접 나르고 담도 쌓고 대패질도 하고 학생들을 모집하고 이런 하나하나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자료 보시는 것처럼 제가 거기에 신가정에 있는 내용들을 이거는 제가 이제 숫자를 붙여본 거예요. 이거를 이제 서사 명제라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로 대표적으로 이야기된 몇 개들만 한 30개가 되더라고요. 그 뒤에 2달 후에 이제 공모전이 당선이 되는데 4월 달에 이 공모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5월 4일에 집필을 시작하고 탈고를 해서 9월에 선정되니까 시문이 글을 쓴 기간은 채 뭐 한 달여가 되는 거죠. 한 50일, 60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에 이 소설을 쓰게 되는데 재밌는 거 그 당시 응모 조건이 있었어요. 동아일보에서 이 글을 응모할 때 조선의 농어 산촌을 배경으로 독자적인 색채와 그 정조를 가미를 해라. 그러니까 배경이 농어촌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조선 청년의 명랑하고 진취적인 성격의 인물을 설정을 해라. 그 다음에 흥미진진하게 써라라는 건데 이거는 뭐 워낙에 뭐 신문 소설이었기 때문에 재밌게 쓰라라는 거는 들어가는 거지만 이 위에 두 개는 아마도 동아일보에서 진행이 됐었던 또는 그 시대적으로 진행이 됐었던 분화로드 운동을 좀 염두에 두면서 그 당시 있었던 분화로드 운동을 이제 끝쳤지만 34년도로 더 이상 할 수 없었지만 35년도에 글을 모집할 때는 그 경험들 어떤 식으로든지 좀 남기려고 했었던 의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 시대가 요구했었던 그 시대의 이야기가 신문의 상록수로 집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록수 이야기는 신문도 쓰고 싶어 했지만 그 동아일보도 쓰고 싶어 했고 1930년대에 조선 민족들이 쓰고 싶어 했었던, 남기고 싶어 했었던 그 당시 분화로드 운동을 했었던 청년들의 모습들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신문의 상록수와 신가정의 서사를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앞이 소설 상록수 이게 제목이죠. 제목이고 거기에 있는 게 주요 내용이에요. 그리고 앞에 적어놨던 그 신가정의 서사 번호를 매칭을 해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쭉 이렇게 있죠. 너무 놀랍게 똑같죠. 그래서 2억의 하늘, 일본에 유학 가는 거, 그 다음에 유학에서 돌아온 거, 돌아와서 가르치는 거, 쓰러지고 이렇게 청소를 주고 싶다 얘기하고 묻어달라고 학원에 보내달라는 곳에 유언하는 것까지 거의 뭐 8, 90%가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신가정 잡지는 최영신 이야기의 서사 원형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재밌는 거는 이 신가정 잡지가 동아일보사에서 이제 만들어낸 잡지인데 시문이 거기에 기자로 있었다라고 제가 본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지 간에 시문도 기자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빨리 좀 그 원고를 받았을 거라는 거죠. 실제로 신가정 5월호에 나오긴 했었지만 이 4월 달에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뭐 3월 달에 그 일찍이 방문을 했을 테고 그 기자가 시문인지 아닌지는 아마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기사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빨리 좀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데 여기에 이 책은 저자는 류다령인데 이거를 집필하고 한 어떻게 보면은 제작자죠.
이걸 쓰라고 한 사람은 김교신이에요. 류다정 선생님의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죠. 이분이 이제 민족주의 학자였죠. 교육자이면서. 그래서 그 시문의 상록수를 통해서 최영신 알게 됐지만 그 기사에서도 알고 있었고 상록수로만 이야기되는 것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 그 로맨스라는 부분에 최영신이 가려진다고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자를 통해서 당신이 먼저 자료를 다 모읍니다. 거기 직접 정석고리도 와서 다 자료를 모으고 또 최용신의 뭐 누이나 친구들을 만나서 다 자료를 모아서 그걸 그대로 류다령한테 전해주며 네가 좀 집필을 해라라고 하죠. 실제로 류다령은 최용신과 만난 경험도 있기 때문에 더 그거를 부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서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머릿말에 그 일생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후세에 많은 유익이 되는 거다. 유익을 전하는 일이 될 것이고 또한 같은 시대 같은 땅에 살던 동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다. 라고 느낀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이제 백범일지로 논문을 썼거든요. 저의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 백범일지인데, 백범이 백범일지를 왜 썼고 어떻게 썼고 그 내용이 뭔가를 연구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맥상통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뭐였냐면 그게 바로 같은 시대를 살다간 동지의 이야기를 남기고 싶었다라는 거죠. 백범일지에 등장인물이 몇 명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백범 혼자, 나 혼자 뭐 으라차차 잘했다 막 이렇게 쓴 게 아니라 무려 500여 명이 나와요. 저는 저거 읽으면서 어떻게 이 연세에 그 이름들을 다 기억하고 있지? 옛날 사람들 대단하다라고 싶을 정도였는데 500여 명의 인물을 다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백범일지는 백범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백범이 이야기하는 그 근대사의 이야기예요. 백범 이야기는 그 시대의 이야기. 그래서 백범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나보다 앞서 세상을 떠난 동지들이 다 이 일을 하고 갔다. 백범일지는 그 이야기예요. 간 것을 또는 나는 만족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내 비록 늙었으나 이 몸뚱이를 헛되이 썩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 그 나뿐만 아니라 그렇게 죽어간 독립운동가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시체로 성벽을 삼아서 우리의 독립을 지키고 우리의 시체로 발등상을 삼아서 우리의 자손을 높이고 우리의 시체로 걸음을 삼아서 우리의 문화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래서 시체로 성벽을 쌓아서 지켜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문이나 동아일보나 김교신이나 류다령은 그 시대에 그렇게 죽어간 학생들, 그렇게 젊은 시대에 배우고 나서 얼마나 하고 싶은 건 많겠어요. 일제 총독부에 들어가가지고 입신양면해가지고 잘 살면 되잖아요. 눈에 뻔한데 이미 뭐 조선이야 옛날부터 뭐 중국 사대했는데 이제는 중국보다 일본이 잘 사니까 일본 사대한다라는 논리가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살면 되는데 뭐 이제 와서 뭐 조선은 따로 독립해야 되고 자존이 있고 막 그런 얘기를 뭐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켜낸 사람들, 그렇게 학생들의 이야기, 그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동지들의 이야기를 남긴 게 상록수의 이야기라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이야기라는 거는 보통 이제 뭐가 돼야지 이야기냐면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야기가 좀 쭉 계속되잖아요. 이어지는데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순간 시작이 되는 지점을 딱 잘라야지 돼요. 그리고 끝이 되는 점을 딱 잘라서 거기다 제목을 붙이고 뭘 이야기 있게 구성을 해야지 하나의 이야기가 되거든요. 이거가 이제 시학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이야기의 재미있는 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왜 이야기를 좋아하는가를 연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예요. 그분이 얘기한 거는 모든 이야기는 시작, 중간, 끝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시작은 보통 결핍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야기. 뭐 신데렐라 뭐 엄마가 계모거나 아니면은 뭐 엄마가 뭐 할머니한테 이거 갖다 줘라 그래서 미션을 가지고 간다거나 결핍이 있거나 아니면 목표가 있거나 뭔가를 향해서 나아가야 돼. 아니면은 기사라면 구해야 할 공주가 있거나 네, 그런 식으로 막 죽여야 할 용이 있다거나 뭔가 구하거나 풀어야 될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가 시작돼서 중간은 그것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죠. 중간에 가짜도 만나고 어떤 시련도 만나고 갈등도 만나고 그것을 주인공이 다 풀어 헤치면서 마지막에 해피엔딩. 왕자와 잘 살든지 구하든지 뭘 이렇게 구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그 상록수 이야기,
그 시대의 사람들이 남기고 싶었던 상록수 이야기의 끝은 뭐가 되면 끝이 될까요? 농촌개몽 운동을 했었던 목표는 독립이었거든요. 독립해서 잘 사는 민족이 되는 거. 독립을 했어요. 그 이야기가 만들어진 1960년대는 이제 한국도 이제 있긴 했지만 이미 독립은 이뤘는데 왜 이 이야기를 다시 한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60년대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네, 새마을운동. 그러니까 이때는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똑같은 서사지만 그 당시에 상록수 청년들은 이 독립을 위한 민족개몽 운동 차원에서 농촌으로 갔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농촌을 개몽시키기 위한 못 사는 빈곤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이 이야기가 딱 필이 꽂힌 게 박정희 대통령도 이게 딱 꽂혀서 야 이거 전국적으로 전 국민들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그리고 실제로 60년대에 이 영화를 보고 농촌 개몽의 좀 뜻을 가지고 농촌으로 가려고 하는 농촌 지도사로 자기 진로를 선택한 전문의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모두가 원하는 결말은 해피엔딩인데 일제시대 강점기의 이야기 결말은 독립이에요. 독립이 되면은 이 상록수 이야기는 안 해도 되는데 이게 계속될 수 있는 이유는 상록수 이야기의 결말이 독립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상록수 시문의 그 책에 보면 어떤 식으로 끝나냐면은 박동혁이 채영신의 장례식을 다 마치고 나서 고향에 심어놓은 상록수로 가죠. 상록수로 가면서 마치 내가 당신이 죽었지만 당신의 뒤를 이어서 당신 몫의 2배까지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상록수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요. 그런데 그 뒤에서는 마치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같이 힘을 주면서 뒤에서 이렇게 밀쳐주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끝이 났는데 그러니까 이 후손들의 이야기예요. 상록수의 이야기는 죽은 열심히 살다간 최영신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뒤를 이어서 계속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살아남은 자들의 이야기인 거죠. 근데 그 살아남은 자들의 이야기가 30년대 그 광복 전에 식민지 조선 청년들이 아니라 광복 이후에 빈곤을 헤쳐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결국 뭔가 이렇게 노력해 보려고 하는 그 시대의 이야기가 됐고 나의 이야기가 된 거죠. 그 많은 살아남은 자들, 많은 박동혁들, 많은 최영신 후예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또한 많은 사람들 공감을 살 수 있었던 거고 심지어 그 뒤에 또 한 번 영화로도 만들어지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되면서 한동안 최영신은 점점 더 최영신은 최영신화 됩니다. 이 최은이죠. 그 이미지 자체도 요 여주인공으로 딱 박혀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소설 속의 여주인공. 마치 여자들한테 어떤 가지고 있는 이야기 속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게 신데렐라라든지 백설공주라든지 아니면 어머님들한테는 어떤 이미지가 있으세요? 여성으로서? 이미지가 그게 뭐 가상 인물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드라마 속의 인물일 수도 있고 예전에 뭐 복수하는 여기 점찍 크고 나온 장서인가요? 네, 그런 인물일 수도 있고 아무튼 이야기 속의 여성상의 이미지로서만 존재해지는 게 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상록수 때문에 최영신이 어떻게 보면 좀 죽어버리는 역사 속 인물로서는 죽어버리는 시기가 이 60년대부터 한 7, 80년대까지 계속 좀 이어왔었던 것 같아요. 실존 인물로서의 최영신이 언급되는 거는 별로 없는데 실존 인물로서 언급되는 시기가 이제 요 시기입니다. 77년도. 76년도에 안산 신도시 개발이 발표가 되고 여기가 다 이제 철거 계획이 들어가죠. 여기가 이제 샘골, 청곡교회 여기부터 다 이제 밀어가는 그래서 이미 이제 청곡교회도 이미 이제 토지 보상까지 이루어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또는 교회의 신도들이 또는 그 배웠던 사람들이 안 된다. 그렇게 시작이 됐었는데 이 청원서를 그 청와대에도 계속 냅니다. 낸 사람이 3명인데 한 분은 제자분, 한 분은 나중에 이게 상록수가 최영신이 이야기 속 인물인 줄 알았는데 실존 인물이다라고 논란 어떻게 보면 그 후예죠. 거기에 와서 이제 야학을 하게 되는 김우영 선생님. 그 다음에 이 기사를 취재한 선생님들께서 이미 강의 들으셨죠. 김용옥 기자님, 네, 신문 기자님. 이 분들이 중심이 돼서 청원을 내죠. 이 청원서에는 상록수가 나와요. 상록수로 널리 알려졌고 국민들에게
관심과 존경의 대상이고 많은 내방객이 찾아와 나라 사랑의 얼을 익히고 있는 곳인데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상록수로 인해서 최영신은 죽어졌지만 다시 상록수 때문에 최영신이 살아나는 어떤 사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무려 이제 14년 동안 이게 이어지게 돼요. 철거 계획하면서 안 된다 안 된다 막 어머님들 아버님들 다 생계 팽개치고 나서 이거 이제 공청회 하고 나와서 피켓 들고 싸우고 그래서 토지보상까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철회가 되죠. 그래서 지금의 이 샘골 교회, 천곡 교회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샘골 강습도 터도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상록수 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게 된 거죠. 상록수가 되어서 살아남는 거가 이제 신문 기사에서 여실히 나타납니다. 상록수 모델 최영신 양이 가꾼 샘골하고는 철거된다. 이제는 최영신을 상록수와 연결하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는 거가 정도가 된 거죠. 한겨레 신문에서도 상록수 최영신 선생의 얼이 담긴 샘골 교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 지역 신문에서도 샘골 교회가 보존돼야 된다라는 것으로 언론으로 또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드디어 이제 철거 계획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더더욱이 상록수와 최영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인데 심지어는 여실히 드러나죠. 샘골 최영신 기념관에는 이거 시문 선생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시문의 기념비가 있고 여기는 시문 기념관이에요. 당진에 있는. 여기가 이제 시문의 모형이죠. 거기에는 상록수의 시간 속으로 농촌개몰 운동가 시문으로 나와요. 사실 농촌개몰 운동가는 최영신인데 시문이신 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최영신 선생님의 사진이 있죠. 이렇게 서로 그냥 이식된 피부처럼 돼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의 피부를 가져와서 이식을 시켰는데 내 피부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이 시점에서 당진에서도 시문 상록수 문화제를 합니다. 안산에서도 상록수 문화제를 해요. 근데 상록수를 가지고 하는 문화제로는 당진이 더 오래됐어요. 거기가 한 45회 정도 됐기 때문에 또 오랜 전통을 가지고 당진에서 그 시문에 대한 또는 상록수에 대한 애정과 애착이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안산도 만만치 않아요. 상록수 그 용어 자체에 대한 애착과 애정은. 그 이유는 아마 인지도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런 명칭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을 인지 있는 분들이 수정을 원하지 않나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수정을 몇 번 얘기가 됐었어요. 사실 상록수 기념관에 있는 많은 말들 있잖아요. 여기에 최영신이 남긴 말이라고 해서 그 가난을 통해서 배워라 뭐 이런 4가지 용어 말 있잖아요. 후세에 남기는 말. 이것도 최영신이 한 말이 아니라 르다령이 한 말이었어요. 르다령이 분명히 그 책을 쓰면서 나의 자녀들에게 딸들에게 최영신을 통해서 이런 걸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적인 내용이었었죠. 삶에 대한 내용이었었는데 그게 최영신의 말인 것처럼.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영신을 이야기한 그 주체들의 말이 최영신보다 더 커지게 된 거예요. 최영신보다 더 유명해진 거죠. 여기에도 있고 여기저기 보면은 그 류다랑 선생님이 말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최영신 선생님의 역사적인 인물로서의 신빙성 있는 말은 사실 시문보다는 류다랑 선생님에 좀 더 의존해 왔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39년도에 소전, 전기를 낸 다음에 무려 9차례의 증보판을 내요. 그리고 계속 제목을 바꿔가면서 계속 그 발행을 합니다. 그분이 재단도 운영을 하시는데 그 재단에서도 계속 최영신 선생님에 대한 소전을 찍어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신문보다는 더 오랜 기간 동안, 현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항상 당신의 말을 얹으셨던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얹으신 그 말씀이 기념비 속에 많이 남겨져 있게 돼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걸 계속 문제 제기를 해요. 그런데 잘 이렇게 바로 없어지거나 그렇지 않는 이유가 그것도 하나의 최영신 스토리텔링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선생님들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최영신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농촌 사업가로만 예전에 주로 얘기가 되어 왔었는데 독립운동가로 얘기가 되죠. 독립운동가로. 아까 청원서에 있었던 그 세 분이 주축이 돼서 추설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일제에 싸워서
싸운 것만큼 정신적 독립운동도 조선어를 국어라고 가르친 것도 큰 것이고 무산아동을 그렇게 가르친 것도 큰 것이다 해서 이제 다시 상록수가 채영신이 아닌 독립운동가 채영신으로 역사 인물로서 채영신으로 좀 다시 자리매김하게 되는 계기가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워질 수 있었던 게 채영신 기념관이죠. 2007년도에. 물론 이제 그 전에 우여곡절 이런저런 말도 많이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채영신 기념관입니다. 이 채영신 기념관은 채영신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얘기했었던 거 또는 그 사람들이 가장 기억하고 있는 거 오랫동안 14년 동안 생계를 내팽개치고 채영신을 지키고 싶어 했었던 당신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는 이런 말들이었던 것 같아요. 너희는 나라의 보배다. 너희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 나라를 구하고 나라를 짊어질 제목이다. 너희는 우리나라의 보배다.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 큰 일꾼이 된다. 당시 사실 요즘은 자녀들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기대를 하면서 키우는데 옛날에는 정말 하찮게 봤었죠. 아이들을. 하찮게 봤었고 더더욱이 조선 아이들, 더더욱이 한양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고 샘골이라는 정말 시골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부모이건 선생이건 그네들을 바라보는 눈빛 자체가 큰 기대감이 없었고 잘해야 조선 일제에 잘 일하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이 땅의 주인으로 너희가 큰 제목이 될 수 있다. 너희는 훌륭한 애들이고 보배다라고 얘기해 준 그런 것들이 이분들을 살게 한 어떤 혁명 원동력이 됐고 사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받은 사랑을 지켜낸 게 이 안산에서 채영신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동혁과의 남녀간의 사랑이 아닌 당신들이 받았던 사랑. 나는 결국 누구였죠? 채영신에게 조선이었죠. 민족이었죠. 그러니까 나는 민족을 대표한 누군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덕선 어르신 선생님들께도 한번 강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덕선 선생님이 기억하는 게 이제 그런 것이었어요. 당신들을 이렇게 믿어주고 크게 생각해준 거. 그래서 당신도 공부도 잘했고 충분히 그 공학적인 일로 잘할 수 있었지만 선생님의 길을 택해서 똑같이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의식을 심어준 거죠. 너희들은 훌륭한 아이들이다. 그래서 지금도 지켜지고 있는 게 채영신 기념관인데 채영신 기념관은 엄밀한 의미에서 독립운동가 채영신을 지키고 보존하는 곳이라기보다는 채영신의 정신, 채영신이 이 땅의 민족 그 어린이들에게 남겼던 이 말을 계속 실천하고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많고 채영신의 유언의 첫 번째가 나는 갈지라도 사랑하는 천국 강습소를 영원히 경영해 주시오라는 거죠. 이 유언이 그나마 좀 실현될 수 있었던 건 참 다행인 것 같고 이 보물을 지켜낸 안산 시민과 안산시의 노력과 역할이 참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채영신의 이야기는 사실 상록수 이야기는 채영신의 영웅신화는 아닌 것 같아요. 영웅으로 만든 그 미담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시대의 동지들의 이야기고 그 시대의 이야기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싶어 했었던 그런 이야기였고 치열하게 살아간 남녀 청년들의 이야기였고 채영신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그 정신을 대표하는 삶을 살아낸 한 명이라는 거죠. 이름 없이 많은 활동을 했었던 그런 청년들을 대표하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였는데 1930년대 그들의 이야기였는데 60년대 그들의 이야기가 되고 지금 나의 이야기가 돼서 김우경 선생님 같은 분이 실제로 이 이야기 듣고 당신도 야학에 헌신해가지고 야학 운동을 하셨죠. 김무공 선생님 같은 분 다른 거 다 팽개치고 이런 기념회 활동을 한다든지 실제로 최영신 선생님의 이야기를 깊게 감동받으신 분들은 당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나도 좀 뭔가 다른 의미를 위해 좀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당신의 삶들을 돌아보시는 일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나의 이야기로 우리의 이야기로 계속 좀 변화되면서 끝나지 않는 이야기로 전달되고 있는 게 채영신 이야기의 또 하나의 힘이자 또는 핵심인 것 같습니다. 최영신 선생님이 웃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모를 수 있죠.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겠습니까? 그럼 그게 바로 아까 처음에 서두에 제가 선생님들께 질문을 드렸던 당신은 당신의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또는 다른 사람이 당신의 삶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에 대한 답이 아마 그 답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고자 했었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야기의 주체가 돼서 나는 이제 어떻게 최영신을 이야기할까에 대한 것도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내 삶을 어떻게 이야기될까? 또는 야, 자식들한테 가서 야, 너는 내가 죽으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래? 이런 것도 한번 여쭤보시면은 흥미로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생전에 처음 최영신 선생님과 연을 맺게 된 게 이제 2009년도에 사진집을 만들면서인데, 그때 이제 김웅현 선생님을 만나 뵙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 당시 그분이 이제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상처를 많이 받으신 거예요. 샘골 교회로부터, 시청으로부터, 안산시로부터 외롭게 이제 그 길을 싸워가고 계셨는데, 조심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야기하는 그 주체의 부분, 그게 시문이건 또는 김우경 선생님이건 또는 루다령이건, 아니면 지금 또 내가 말하는 게 진짜 최영신다라고 막 싸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내가 모은 이 유물이 최영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지금 이야기하는 저 사람들 엉뚱한 얘기하고 있다. 제자들을 잊지도 않는 제자들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뭐 샘골 교관은 잊지도 않은 거고, 내가 말하는 게 진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샘골 교회에서도 계시고 교회 밖에서도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영신 선생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말하는 의도까지 의심하는 거는 저한테 너무 과분한 것 같고, 분명히 애정과 애착이지만 그게 조금 좀 이렇게 잘 맞지 않는 방향으로, 또는 그 다른 사람들 공감을 사지 않는 방향으로 좀 외골수로 가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김홍현 선생님이 그렇게 어렵게 그 일을, 기념사업회를 진행해 오셨고, 그다음에 야학운동을 중간에 좀 떠 있는 저기 한국전쟁 이후로 이 샘골 기념관이 만들어지기 전에 암흑기와도 같은 이 샘골 강습소를 운영해 왔었던 또 한 명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최영신 선생님 한 분만, 김웅현 선생님 한 분만 보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좀 훑어보는 게 필요할 거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 김웅현 선생님뿐만 아니라 김학준 선생님도 그렇고, 또 다른 여러 분들이 연관해서 나는 이런 연관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돼서 분명한 좀 방향이나 그런 걸 가지지 않고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좀 낳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이해하기 되기에 한계이자 특징인 것 같아요. 그 이해 어느 선에서부터는 이해관계가 좀 맞물려 버리는 게, 루시 동창회하고도 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땅을 가지고. 그래서 최영신 선생님이 후손이 없으셔서 이제는 최영신 선생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그의 이제 후손이라고 자처하고 나서시는데, 후회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별도의 어떤 따로 찬 뭔가가 또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그거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잡음이 생기고 하는데, 그 와중에 그래도 좀 계속 좀 지켜내 가면서 오고 있는 거죠. 최영신 선생님이 처음 샘골 강습소를 이제 만들고 나서 정초식을 할 때 옆에 사진에 같이 찍힐 정도로 상당히 초창기부터 같이 활동을 하고, 야, 너 와서 좀 같이 좀 해라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최영경님. 그런데 최영신 선생님도 그렇고, 최영신 선생님의 동생분도 그렇고, 또 김학준 선생님도 그렇고, 김학준 선생님의 사모님 그 길구문 여사도 그렇고, 감히 최영신 선생님의 어떤 진정성 있는 정신을 이어받으신 분들은 굳이 당신의 사적인 어떤 걸 가지고 그걸 계속 막 이어가려고, 뭔가 엮으려고 하지는 좀 않으시고 딱 그냥 끊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하시는 거는 하나, 가르치는 거. 그 지역민이나 그 지역에 있는 그 시대에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거에만 좀 집중을 하시고, 그런 거 이어가는 거에만 집중하시지, 그 이외에. 그래서 김학준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가정이나 그 후손이 다 끊어졌거든요. 아버님 시신은 여기 계시지, 어머님은 미국에 계시다가 나는 그냥 뿌려라 이거 뿌려졌지, 뭐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따로 살고 있지. 독립운동가의 맥락이 그 시대적 맥락에서가 아니라 세계 속 여성으로 봤을 때 어떻게 의미부여할 수 있느냐, 그 재의미부여하는 부분, 그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에 좀 집중되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최영신 선생님의 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필요하다,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저도 그렇지만 한 2년 전에 학술대회 세미나 때 그 얘기가 나왔어요. 주변 인물에 대한. 그래서 실제로 그 다음 학술대회 때는 염석주나 또는 김학준 선생님이나 이런 다른 분들의 주변 인물에 대한 좀 고찰도 진행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용신 선생님이 집중돼야 되는 것들이 그분의 제자였었던 그분 자꾸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집중이 되어지지 않는 부분. 그래서 저도 같은 맥락에서 제안을 했었지만 많은 얘기들이 나와 있는 걸 좀 정리를 하고 또 저도 그런 걸 좀 느끼거든요. 류대현 선생님이 많은 자료를 분명히 가지고 있고 또 기도문도 새벽 기도문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가 됐었는데 그게 과연 어디에 있을까라는 부분 돌아가셨는데 네, 뭐 계속 관심을 가져주면서 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